오펜하이머와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으로 의견 차이를 보이는데요. 과학계에서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건 자주 있는 일인가요? 그럼요. 과학은 어떻게 보면 논쟁이 가장 자유롭게 벌어지는 그런 현장이잖아요. 물론 뭐 사회과학 쪽에서 논쟁이 일상적으로 벌어지지만 자연과학의 논쟁은 언젠가는 끝이 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재밌어요. 부딪혀서 서로 해보고 그것 때문에 과학자가 되는 젊은 청년들이 나타나는 거고 논쟁에 끼어들 만한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저희가 알만한 논쟁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가장 흥미로운 논쟁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꿀벌의 춤 언어 논쟁이 굉장히 재밌는 논쟁이에요. 칼 반 프리시가 벌이 춤을 추면서 꿀이 있는 곳에 다다를 수 있게끔 일벌들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찾아낸다는 건 이건 보통 관찰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과학자 중에 관찰의 예리함으로 치면 단연 최고인 거죠. 그런데 에이드리안 웨너라는 학자가 젊은 학자인데 그걸 딴지를 걸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끼리의 생각은 학계에서 빨리 대가의 반열에 오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당시 최고의 대가를 물고 늘어지는 전략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꼭 학계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종종 벌어지잖아요.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을 끔찍하게 물고 늘어지면 종종 두 사람이 한꺼번에 뉴스를 타기 시작하고 이런 시간이 한참 지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이 같은 반열에 있는 줄로 착각하게 되는. 그래서 할 수 없이 반 프리시와 반 프리시의 제자들은 그 공격을 받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잘 기획된 실험들을 계속합니다. 결국은 도움이 된 거죠. 춤을 얼마나 빨리 추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날아가면 거기에 꿀이 있노라 하는 그 정보를 알려주는 거다. 처음에는 약간 허술할 수 있었는데 에이드리안 웨너가 하도 트집을 잡으니까 아주 기발한 실험들을 개발해서 그것들을 다 밝혀냅니다.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추호의 의심도 없어서 우리는 이제 학계에서 그걸 그냥 단순히 춤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수준이 아니라 그거는 언어다. 그래서 댄스 랭귀지라고 춤 언어라고까지 부르는 거죠. 그런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십몇 년 동안 학회만 열리면 그거 가지고 세션이 하나 벌어지고 거기에 온갖 학자들이 와가지고 지적사항에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라는 건 다 실험을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어냈느냐 이걸 가지고 굉장한 토론을 하거든요. 이게 과학의 발전에 굉장한 기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논쟁은 과학의 역사에서 너무너무 필요한 과정이고요. 그 논쟁의 과정을 통해서 이론이 점점 확고해져 가는 그런 일들이 과학계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논쟁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생물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했다 하는 분이면 알만한 논쟁은 과연 유전물질의 정체가 뭐냐. 이 논쟁은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거든요. DNA의 구조가 알려진 거는 1960년대에 들어와서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의 그 발견으로 다 된 거지만 그 이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도대체 뭐가 우리의 유전 메커니즘을 담당하는지 알 길이 없었잖아요. 더더군다나 19세기 다윈이 활동하던 그런 시절에는 뭔가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또렷한 아이디어가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가 있어서 영험한 어떤 기가 후세로 전달이 되고 별의별 이론이 다 있는 거죠. 그나마 다윈은 철저하게 유물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뭔가가 전달이 될 텐데 과연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다윈은 젊었을 때는 사실은 지질학으로 시작을 한 사람이고요. 세계 일주를 하면서 물론 재밌는 지질학적 발견도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동물을 많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비글호를 타고 돌면서 동물학자가 된 거죠.
근데 정작 영국에 돌아와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집에 온실을 만들어 놓고 온실 안에서 식물을 기르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연구한 건 식물이에요. 그래서 끝내는 다윈은 식물학자로 생을 마감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물학자들은 다윈 선생님 우리 편이야 맨날 그러고 살지만 어떤 의미에선 다윈은 동물학자라기보다는 식물학자라고 하는 게 더 옳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식물을 기르시는데 금어초라는 영어로 얘기하면 스냅드래곤이라는 식물인데요. 그걸 우연치 않게 잔뜩 심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중학교 생물학 시간에 배운 분꽃하고 똑같아요. 분꽃이 빨간 꽃하고 흰 꽃하고 교배를 하면 1세대에 다짜고짜 분홍꽃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만약 빨간 꽃이 우성이면 1세대에는 다 빨간 꽃만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우성의 법칙에 따라서. 열성 인자가 들어있어도 표현이 안 되니까 표현형 상에서는 빨간색으로 다 나오는 거죠. 생물학 시간에 다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분꽃은 다짜고짜 첫 세대에 분홍꽃이 나와버려요. 그건 왜 그러냐? 빨간색이 완전 우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불완전 우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금어초가 똑같아요. 그래서 다윈 선생님은 페인트 같구나, 물감 같구나, 유전 물질은 물감 같아서 빨간색하고 흰색하고 섞으니까 분홍색이 나오는 거야. 저 아랫집 보니까 남편은 별로 키가 안 큰데 부인이 키가 크단 말이야. 저 집에 애들이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고 부인도 작았어 봐. 저 집에 다 조그만 애들만 나왔을 텐데 그 장가를 잘 갔구만. 키가 작은 형질과 키가 큰 형질이 섞이다 보니까 자식을 여럿 낳으면 큰 놈도 나오고 작은 놈도 나오는구나. 유전 물질은 섞이는 거다. 이렇게 확고하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유럽 대륙에 살던 오스트리아의 그레고르 멘델이라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수도원이 굉장한 권력을 쥐고 있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수도사가 되는 거는 사회에서 선택받은 자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명석한 사람들이 수도원에서 많이 생활을 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다 보니까 수도사들이 대학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멘델은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 가가지고 그 당시 이제 막 뜨는 학문 중에 하나인 통계학을 전공합니다. 그래서 통계학 석사학위를 받아요. 그래서 이분이 통계 마인드가 딱 있는데 수도원 정원에서 완두콩을 기르면서 교배 실험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성직자지만 멘델은 아주 철저한 과학자였어요. 과학자의 마인드로 장착이 된 분이라 가지고 교배 실험을 통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유전이 되느냐 하는 것을 밝혀보겠다고 실험을 아주 디자인을 치밀하게 해갖고 그 모든 걸 다 밝혀낸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만일 금어초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 그럼 그분도 어쩔 수 없이 유전 물질은 섞이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선택한 식물이 재밌게도 완두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완두콩은 표현형상의 형질이 또렷하게 구별되는 식물인 거예요. 쭈글쭈글한 완두콩이 나오는가 하면 팽팽하게 잘생긴 완두콩 씨앗이 나오는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약간 노란색으로 나오는 게 있는 거고, 그분이 딱 선택한 식물은 그런 식물이었던 거죠. 그거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쫙 해보니까 유전 물질은 입자일 수밖에 없네. 누가 득세해서 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딱 들어맞더라 이거예요. 수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다 밝혀낸 거예요. 멘델은 천재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논문으로 발표했어요. 그 논문이 다윈의 서재에 어느 논문집에 들어 있습니다. 다윈 선생님은 굉장히 꼼꼼하게 읽는 분이셔가지고 다른 논문집에 보면 읽으면서 밑줄도 그으시고 여백에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멘델의 논문은 하얗게 지나가십니다. 멘델 논문 전까지는 읽은 흔적이 있으시고 멘델 논문 후에도 읽은 흔적이 있으시는데 멘델 논문은 흔적 자체가 없습니다. 뻔하죠. 다윈 선생님 수학을 끔찍하게 싫어하신 분. 그래서 종의기원 그 두툼한 책에 숫자가 거의 안 나오거든요.
수학을 못하신 다윈이 멘델의 논문을 딱 피고는 이런 게 왜 여기 논문집에 들어있나? 이게 무슨 생물학이라고? 그러고 아마 그냥 탁 넘기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다윈 선생님 흉을 봤지만 실제로는 읽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논문이 뭘 의미하는지를 거의 안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한참 흐르다가 참 절묘합니다. 정확하게 1900년 20세기로 딱 들어오자마자 그 해에 논문이 3편이 이렇게 연달아 나오는데 그게 멘델의 유전 법칙을 재발견하는 논문들이에요. 제일 먼저 논문을 내신 분은 터프리스라는 양반이 제일 먼저 논문을 썼는데 네덜란드 분인데 이분은 조금 숨기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멘델의 논문의 용어들 이런 것들은 웬만큼 다 가져다 썼는데 정작 참고문헌엔 멘델의 논문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슬쩍 발표를 하신 건데 얼마 있다가 코렌스라는 독일 학자의 논문에서는 다 멘델이 옛날에 이렇게 해서 실험을 했노라 라고 또 덜커덕 이제 밝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멘델이랑 같은 나라 사람이죠.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체르마크라는 분이 또 논문을 젊은 학자인데 논문을 냈는데 거기서 또 전체 현황을 또 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제 더프리스는 내가 실수로 어떻게 못 넣은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후세들은 마치 세 분이 공동 논문을 발표한 것처럼 논문은 다 따로따로 썼는데 교과서에서 늘 그렇게 배우죠. 더프리스와 코렌스와 체르마크가 재발견을 하는 바람에 이제 멘델의 이론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 우리는 다 배우는 거죠. 멘델은 정말 시대를 앞서간 천재였던 거예요. 멘델의 당대에는 그분이 어떤 발견을 했는지 학계가 전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도 해주지 못하고 수도원에서 그냥 세상을 떠나신 건데 그런 위대한 발견을 했다는 것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떠난 거고 그로부터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우리는 드디어 멘델이 얘기한 그 입자가 뭔가를 찾아낸 거죠. 그게 DNA다 하는 걸 찾아내고 그로부터 이제 생명과학의 시대가 화려하게 열린 거죠. 1900년대 재발견 이후에는 논쟁이 없었나요? 논쟁이라는 건 사실이 밝혀지면 더 이상 논쟁이 아니잖아요.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오면 그걸로 논쟁이 끝납니다. 1900년에 그 세 분이 멘델의 발견을 재조명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런 실험들을 후대의 학자들이 또 합니다. 과학의 가장 위대함이라는 건 누구든 실험을 통해서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혼자 한 실험으로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 똑같은 실험 조건에서 똑같은 결과를 낸다는 거죠. 과학에서는 그런 게 반복적으로 벌어지면서 드디어 그거를 우리 과학계가 전체가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다만 이 얘기는 제가 꼭 해드려야 되는데 멘델이 성직자였잖아요. 그 후세에 우리들은 가끔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통계학으로 석사까지 하셨고 성직자이고 이게 기가 막힌 조합이 아니었을까. 완두콩을 가지고 후배 과학자들이 멘델의 실험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을 해봤어요. 많은 나라에서 똑같은 완두콩 종을 가지고 똑같은 셋업으로 실험을 하는 겁니다. 대충 비슷한 결과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멘델의 숫자 같은 논쟁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기가 막힌 데이터를 뽑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해봤는데 통계적으로 이렇게 애매한 정도로밖에 잘 안 나온다. 그래서 그 정도의 논쟁은 늘 있었어요. 근데 멘델의 논문을 보면 완벽한 실험 결과예요. 일각에서는 저희들 그냥 농담으로 멘델 선생님은 실험하시면서 늘 기도를 하셨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농담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통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데이터를 마사지 해야 되는지 잘 아는 분이 아니셨을까. 그래서 약간은 불리한 데이터는 조금 쳐내시고 필요한 데이터들을 잘 모으셔가지고 결과를 내신 게 아닐까.
제가 이제 찌질하게 맨델의 그 천재성에 흠집을 내고자 한다 그러면 하여간 그 백몇십 년 동안 똑같은 실험을 해본 그 많은 학자들의 데이터 중에 맨델만한 데이터는 없다. 네, 이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DNA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 그 과정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써낸 책이 제임스 왓슨의 이중나선입니다. 저도 이중나선 읽고 과학자가 되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분의 그 독특함 때문에 생명과학은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논쟁이 그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